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와 포럼이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는 문화 간 대화 포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20년간 근무한 프랑스 외교관 피에르 마르샹의 기록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마르샹의 기록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보물처럼 생생한 통찰과 해안이 가득했는데요. 이 기록에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찬사와 걱정스러운 시선이 공존했습니다. 마르샹은 나는 20년이나 한국을 관찰해왔지만 아직도 한국과 한국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해도 되지 않는 이상한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 그 보물 같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2005년 9월) 나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정무 담당관으로 첫 발령을 받은 날이었다. 정치학과 동양 철학을 전공한 나는 늘 동아시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내가 본 책 속에 한국은 없었다.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국은 나의 관심 밖이었다. 내 눈길은 언제나 중국과 일본을 향해 있었다. 중국은 문명의 깊이를 대표했고 일본은 세련된 절제의 미학을 보여주었다. 두 나라는 나에게 동아시아의 양날개처럼 느껴졌고 한국은 그 사이 어딘가에 놓인 회색지대나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하게만 느껴졌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다. 프랑스 언론에서 다루는 한국은 대부분 긴장된 뉴스의 배경이었다. 작고 분단된 나라, 북한과의 대치, 정치적 혼란, 강대국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때때로 보여지는 극단적인 경쟁과 집단주의 등 그것은 나에게 다소 피곤하고 답답한 인상으로 다가왔다. 나는 한국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국에 도착 후 공항에서 안내를 맡은 한국 외교부 직원은 나의 예상과는 달리 거의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했다. 그럼에도 그는 나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조심스럽고 동작에는 절도가 있었으며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박자 늦었다. 나는 속으로 되물었다. 이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가 경계하는가?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질문이기도 했다. 서울은 나에게 불친절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정하지도 않았다. 숙소로 향하는 동안 나와 인사를 나눈 한국인 관계자들은 나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다녀본 유럽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다른 나라까지 갈 것도 없이 만약 파리였다면 최소한 100번은 말을 걸었을 시간이었다.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시 나는 한국인은 말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이해한 바로는 그것은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정서의 구조였다. 한국인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내심으로는 매우 친밀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상당히 절제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인의 정서와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내가 경험한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친밀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내심으로는 매우 차가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내가 도착한 숙소는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관 아파트였다. 커튼을 제끼니 창밖으로 보이는 경복궁의 기와지붕과 고층 빌딩이 동시에 내 시야를 채웠다. 이 나라는 시간 속에 둘로 찢겨진 것일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좀 더 유심히 보니 시간 속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이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풍경이 별다른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유교, 불교, 기독교가 아무런 마찰도 없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이상한 나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은 서로 다른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조화와 공존을 이루고 있는 나라였다. 내가 대학 시절 동양철학 시간에 배운 화이부동이라는 이상적인 사회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다. 나는 지금도 한국과 한국인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외교에서 사과는 매우 신중한 행위다. 한마디의 죄송합니다는 역사적 해석과 국가적 입장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 수많은 토론과 외교적 계산이 따라붙는다. 프랑스인에게 사과는 책임의 인정이고 따라서 그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결정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사과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나는 이 차이를 처음 크게 체감한 날을 잊지 못한다. 외교부와 공동 주최한 국제행사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다. 프랑스 측 발표자가 무대에 오르기 직전 통역 장비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직후였다. 행사 책임자가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초로의 공무원 한 명과 함께 무대 뒤로 달려오더니 두 손을 모으고 연거푸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전체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는 기술 담당도 현장 운영자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실수를 대표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이자 한국 고위직 관료였던 정 과장에게 물었다. 한국에서는 왜 개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렇게 쉽게 사과합니까? 그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사과를 통해 갈등을 해소합니다. 누군가 그 상황에서 가장 어른이 책임을 지면 그 순간 다 같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프랑스에서의 사과는 정치이고 한국의 사과는 정서라고 생각했다. 프랑스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문장은 법적 도덕적 지위를 수반하며 따라서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갈등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다소 일상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사과는 갈등의 시작점이 아니라 감정의 종결 신호로 작동한다. 나는 또 다른 사례를 기억한다. 한 대기업의 대표가 언론사와의 갈등 끝에 공개 사과를 한 일이 있었다. 프랑스 같았다면 법적 대응이 이어졌을 사안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표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사회적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었다. 사과는 이 나라에서 패배의 표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갈등의 증폭을 멈추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고도의 제스처였다. 한국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잘못 배운 외국인은 그것이 무력한 말이라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 머물수록 알게 된다. 그 말 한마디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복잡한 갈등을 유연하게 넘어가는지를 말이다. 그 사과는 개인의 것이 아니었고 말의 기술이 아니었으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정서적 장치였다. 나는 프랑스에서 회의에 1-20분 정도 늦는 사람을 혼내본 적이 없다. 사실 나조차도 종종 그랬고 회의는 늘 조금 늦게 시작되었으며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늘 조금 늦으면 어때하는 막연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한국에 부임한 후 첫 번째 실무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내가 도착했을 땐 이미 참석자 대부분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읽고 있었다. 정확히 10시 정각이 되자 누군가 조용히 문을 닫고 회의를 시작했다. 10시가 된 지 불과 몇 초 만의 말이다. 당황스러웠다. 아니, 감탄스러웠다고 해야 할까? 이 나라는 단순히 빨리빨리가 아닌 타이밍에 반응하는 나라였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준비가 마감 직전에 가서야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외교문서 초안은 회의 전날 밤, 때로는 회의 당일 새벽에야 완성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회의 전날에 모든 문서가 준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회의가 시작되기 전 요약본까지 배포되어 있었다. 나는 그 효율성과 꼼꼼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느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빨리 해치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알고 있다. 단순히 빨리 해치우는 문화라면 결코 지금과 같은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예컨대 축구를 할 때 단순히 빨리 공을 넣기 위해서 달린다면 결코 멋진 골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저 허둥지둥 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하다가 결국 팀워크가 깨져버릴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공을 전달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슛을 날리는 것은
단순히 빠름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타이밍이라는 예술의 영역이다. 한국은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삶의 흐름을 매우 구체적인 예술로 승화시킨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는 매우 단편적이고 잘못된 평가라는 것을 말이다. 한국은 빨리빨리가 아닌 타이밍의 예술을 만들어내는 나라다. 프랑스나 유럽 사회에서는 첫 만남에도 악수를 넘어 포옹을 하고 볼에 입까지 맞춘다. 초면에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거리감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식이며 진정한 친밀함의 출발로 여겨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다. 나는 서울 생활 초기에 수십 번의 회의를 참석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거의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친절하고 정중하고 예의 발랐지만 대화의 결은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엔 섭섭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 라는 오해도 들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뜻밖의 순간에 그 오해는 깨졌다. 부산에서 열린 한 지방 외교 포럼에서였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한 한국 외교관이 내게 술잔을 건넸다. 그날은 유난히 술이 많이 돌았고 평소엔 조용하던 그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대사님, 지난달 외교 문건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희끼리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인간관계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두께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다. 또한 말로 직접 표현하는 위로나 격려는 프랑스보다 월등히 적지만 언제나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연대가 있었다. 대체로 말로써 직접적으로 위로, 격려, 감사의 인사 등을 건네는 것을 얄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돌아보면 직접적인 말이 오가지 않았음에도 어느새 복잡한 문제가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게 한국인들이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니 내 생각에 한국인에게 있어 관계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나는 그런 문화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알게 되었다. 어떤 관계는 거창한 말보다 침묵과 배려 속에서 더 깊게 자란다는 것을 말이다. 프랑스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예의다. 이메일에 대한 회신도 다음날 오전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저녁 시간은 가족, 연인,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첫 해 나는 당연히 다음날 회신을 받을 생각으로 밤 10시에 한국 외교부 간부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15분 만에 회신을 받았다. 단 15분 만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한 후 대사님, 제가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달려 있었다. 처음엔 감동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자 감동은 걱정으로 변했다. 그는 언제 쉬는 걸까? 나는 한 젊은 한국 외교관과 친해졌다. 그는 대학 시절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고 프랑스어도 능숙했다. 그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매일 그의 밤늦은 보고서, 정성스러운 번역, 틈틈이 보내온 제안서에 감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몰입하나요? 더 천천히 해도 괜찮을 텐데요.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우리는 쉬는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오래 침묵했다. 프랑스에서는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라도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여름에는 장관급 인사들도 시골로 내려가 버리고 파리의 관공서들은 여름 한복판에 텅 비어버린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쉰다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 힘들게 만든다는 뜻이고 휴식은 종종 게으름으로 오해받기까지 하는 것 같았다. 서울의 밤거리에서 퇴근하는 직장인을 보면 그들의 표정은 피곤함이 아니라 일을 끝냈다는 안정감에 가깝게 느껴졌다. 그들은 일을 통해 정체성을 만들고 성실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는다. 일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자리처럼 느껴졌다. 어느 여름밤 나는 자전거를 타며 센 강변을 달리는 파리 시민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밤 11시에 광화문역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던 어느 젊은 한국 외교관의 등을 떠올렸다. 요즘은 한국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래도 프랑스나 유럽 사회와 비교하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나는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